아무리 애써도 인정받지 못하는 기분. 형제들 사이에서 늘 비교당하던 기억. 너는 안 될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온 시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그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너무 약하다는 말을 들었고 신하들에게 임금감이 못 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사람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글자를 만들었고 오늘날까지 우리의 입과 손에서 살아 숨쉬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역사책에서 성군으로만 기록된 그가 사실은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 얼마나 깊이 아파했는지, 얼마나 자주 두려워했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조선의 네 번째 임금 세종. 완벽한 왕이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으로서의 그를 만나보시겠습니다. 1397년 한양의 왕궁. 조선 개국 6년째 되던 해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이도. 훗날 세종이라 불릴 그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장남이 아니었습니다. 위로 2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법도상 왕위는 장자에게 가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셋째 아들. 그저 왕자 중 한 명일 뿐. 특별할 것 없는 위치였습니다. 어린 세종은 책을 좋아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말을 타고 활을 쏠 때 그는 서재에 앉아 글을 읽었습니다. 사서삼경을 달달 외웠고 역사서를 탐독했으며 천문학과 음악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반응은 차갑했습니다. 저 아이는 공부만 하는구나. 무인의 기질이 없어. 임금이 되려면 책보다 칼을 들어야 하는데. 특히 아버지 태종의 눈에 세종은 불안한 존재였습니다. 태종 이방원. 조선을 세운 왕이자 피로 왕권을 지킨 사내였습니다. 그는 형제들을 제거했고 처가 세력을 숙청했으며 신하들을 칼날 위에 세워 왕의 권위를 세웠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눈에 부드럽고 학문을 좋아하는 셋째 아들은 왕이 될 그릇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형들보다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밤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왕이 아니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 질문은 그의 평생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1418년 세종의 나이 22. 갑자기 운명이 그를 덮칩니다. 장남인 양녕대군이 세자 자리에서 폐위됩니다. 방탕하고 규율을 어겼다는 이유였지만 실상은 태종의 정치적 판단이 더 컸습니다. 차남인 효령대군은 불교에 심취해 있었고 태종은 그를 왕위 계승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선은 셋째 충녕대군에게 향했습니다. 내가 세자가 되어라. 세종은 당황했습니다. 준비된 적이 없었습니다. 왕이 될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신하들과의 관계도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형이었습니다. 양녕대군은 폐위되었지만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세종은 밤마다 괴로워했습니다. 형을 제치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옳은가? 나에게 그럴 자격이 있는가?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이었고 나라의 결정이었습니다. 1418년 8월 세종은 세자가 됩니다. 그리고 불과 4개월 뒤인 12월 태종이 왕위를 물려줍니다. 22살의 젊은 왕, 준비되지 않은 임금. 왕자에 앉던 그날 세종의 마음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세종이 왕이 되었지만 진짜 권력은 여전히 태종에게 있었습니다. 태종은 상황으로 물러났지만 모든 중요한 결정에 개입했습니다. 군사를 움직이는 것도, 신하를 임명하는 것도, 외교 정책을 결정하는 것도 모든 것에 아버지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세종은 괴로웠습니다.
왕의 이름은 가졌지만 왕의 권한은 없었습니다. 신하들도 세종을 얕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경험도 없이 아버지의 힘으로 올라온 왕. 그들은 세종보다 태종의 눈치를 받고 세종의 명령보다 태종의 뜻을 먼저 헤아렸습니다. 세종은 참았습니다. 반발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거역하는 것은 곧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1422년 마침내 태종이 세상을 떠납니다. 세종은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제 진짜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는 두려움도 함께 느꼈습니다. 이제 뒤에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려야 했습니다. 26의 세종은 진짜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세종이 가장 먼저 마주한 현실은 백성들의 고통이었습니다. 조선은 건국한 지 30년도 채 안 된 나라였습니다. 제도는 아직 불완전했고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며 흉년이 이어졌습니다. 세종은 직접 백성들의 삶을 살폈습니다. 지방에 관리를 보내 실상을 보고하게 했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백성들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의 공식 문자는 한자였습니다. 그러나 한자는 배우기 어려웠고 글을 아는 사람은 양반 계층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글을 몰랐습니다. 상인들도 천민들도 여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수 없었고 법을 몰라 벌을 받았으며 자신의 생각을 기록할 수도 없었습니다. 세종은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백성인데 백성이 말을 할 수 없다면 이것이 과연 나라인가? 그는 신하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백성들이 한자를 배우면 되지 않습니까? 신하들의 답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농사짓고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에게 수천 개의 한자를 외우라는 것은 불가능한 요구라는 것을. 그래서 세종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글자를 만들면 어떨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생각이었습니다. 1443년 세종은 비밀리에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문자, 백성을 위한 글자,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 그는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밤낮으로 연구했습니다. 중국의 고대 문자를 연구했고 몽골 문자, 산스크리트 문자, 일본 문자까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세종이 원하는 것은 기존 문자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말을 담을 수 있는 조선, 백성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그대로 옮길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문자였습니다. 세종은 소리를 연구했습니다. 발음 기관을 관찰했고 자음과 모음의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입술이 어떤 모양을 만드는지, 목에서 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모든 것을 글자로 만들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자음 17자, 모음 11자, 총 28자의 글자. 조합하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자. 하루 이틀이면 배울 수 있는 쉬운 글자. 세종은 감격했습니다. 이제 백성들도 자신의 말을 쓸 수 있다. 하지만 그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444년 세종은 신하들에게 새 문자를 공개합니다. 반응은 충격이었습니다. 집현전의 최고학자 최만리를 비롯한 신하들이 연명으로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이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중국의 문자를 버리고 오랑캐의 글을 따르는 것은 조선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한자는 수천 년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를 버린다면 우리는 오랑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신하들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조선은 중국 문화권의 일부였고
한자를 쓰는 것이 문명국의 증거였습니다. 새로운 문자를 만든다는 것은 중국을 거역하는 일이며 전통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종은 답했습니다. 우리의 말이 중국과 다른데 어찌 중국의 글자로 우리 말을 다 담을 수 있겠는가? 백성이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고 법을 몰라 벌을 받는다면 이것이 어찌 나라인가? 하지만 신하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하께서 만드신 글자는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누가 이런 글자를 배우려 하겠습니까? 반대는 거셌고 세종은 고립되었습니다. 신하들뿐 아니라 학자들, 양반들 모두가 등을 돌렸습니다. 세종은 외로웠습니다. 왕이지만 혼자였고 권력은 있지만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 문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세종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밤낮으로 책을 읽고 글을 쓰며 눈을 혹사했습니다. 눈병이 찾아왔습니다. 앞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점점 글자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뇨병도 생겼습니다. 갈증이 심했고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관절염으로 손과 발이 아팠고 피부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쉴 수 없었습니다. 문자를 완성해야 했고 반대하는 신하들을 설득해야 했으며 나라를 이끌어야 했습니다. 신하들이 권했습니다. 전하, 요양을 하십시오. 온천에 다녀오십시오. 세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백성이 굶주리는데 내가 어찌 쉴 수 있겠는가? 그는 앞이 보이지 않으면 신하들에게 글을 읽게 했고 손이 떨리면 붓을 바꿔주며 글을 썼습니다. 1446년 마침내 훈민정음이 반포됩니다. 나란말씀이 둔기게 달아 문자화로 서를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 베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실어 펴디 못할 놈이 아니라.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로는 서로 통하지 않으니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것이 훈민정음의 서문이었습니다. 세종의 마음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임금으로서의 고통도 컸지만 세종에게 더 큰 아픔은 아버지로서의 상실이었습니다. 세종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문종과 세조가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사랑하는 아들들을 하나씩 잃어야 했습니다. 1428년 다섯째 아들 광평대군이 죽었습니다. 겨우 9살이었습니다. 1442년 여섯째 아들 금성대군이 16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444년 일곱째 아들 평원대군이 17에 죽었습니다. 세종은 매번 무너졌습니다. 임금으로서는 울 수 없었지만 아버지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위로했습니다. 전하, 하늘의 뜻입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잃는 아픔을 어찌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세종은 혼자 울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왕관을 벗고 그저 한 아버지로서 그 눈물을 역사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훈민정음이 반포되었지만 처음에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양반들은 이 글자를 무시했습니다. 산 것들이나 쓰는 글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조정의 공식 문서는 여전히 한자로 쓰였고 과거 시험도 한자로 치러졌습니다. 세종이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만든 글자는 천대받았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배우기 쉬웠습니다. 며칠이면 익힐 수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고 상인들이 장부를 기록했으며 민요와 이야기가 글로 남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훈민정음은 백성들의 입과 손에 스며들었습니다. 세종은 그것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내가 만든 글자가 쓸모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1450년 세종은 5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병든 몸으로 32년간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임종 직전 그는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을 잘 보살피라.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마음은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세종이 떠난 후 조선은 계속되었고 그가 만든 제도들이 나라를 지탱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만든 글자가 조선 백성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생각을 글로 쓸 수 있는 것도 모두 그 사람 덕분입니다. 세종은 완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몸은 약했고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신하들의 반대에 고립되었고 자식들을 잃으며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위한다는 한 가지 신념으로 평생을 바쳤습니다. 역사는 그를 성군이라 부르지만 저는 그를 이렇게 기억하고 싶습니다. 끝없이 흔들렸지만 넘어지지 않았던 사람, 완벽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강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 그래서 세종의 이야기는 6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약해도 괜찮다는 것,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이라는 것. 세종은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우리 곁에 남았습니다. 그가 만든 글자로 우리는 오늘도 말하고 쓰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 인간이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